자, 페이지 288쪽에 이제 6장의 과세 거래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세 거래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에 이제 과세가 되는 거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게 됩니다. 자, 우선은 과세 대상이라는 개념을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가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할 때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소득이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과세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인데, 그 재화와 용역의 개념이 어떤 것이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과세 거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재화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과세 거래에 우리가 재화의 공급의 재화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이나 권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중요한 것은 재산 가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나 권리인데, 자, 물건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이런 기계나 건물, 이런 모든 유형적, 이런 유체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기나 가스나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우리가 전기요금도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돼요. 근데 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형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전기도 우리가 돈을 내고 지불하고 전기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도 재화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권리도 재화가 되는 겁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권리라는 것은 우리 강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권리도 재화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리를 우리가 특허권을 만약에 양도했다, 그러면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요.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았다, 그럼 그거는 용역의 공급으로 또 봅니다. 자, 이게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는 것은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화와 용역의 개념을 지금 먼저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화폐나 수표와 같은 또는 어음과 같은 이런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지만 재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표나 어음 같은 거는 재산 가치가 있는데 왜 재화가 될 수 없을까요? 수표나 어음은 우리가 그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지불하는 지불 수단이지, 재산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 수표 어음과 같은 유가증권 자체를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대상이 아니라 지불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화폐수, 수표, 어음 등의 유가증권은 재화가 될 수 없다는 거. 자, 우리가 용역의 개념인데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행위, 이런 역무나 그 밖의 행위다. 그러니까 노동력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우리가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에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자, 이건 이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조금 주의사항은 여러분, 건설도 용역으로 본다는 거예요, 건설업도. 우리 생각에는 건물을 지어서 팔면 이 건물도 재화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건설은 용역으로 구분이 돼요,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숙박하고 음식점도 용역으로 구분이 돼요. 우리 생각에는 음식이라는 재화를 파는 거 아닌가, 재화를 공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음식점은 또 서비스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죠? 음식을 팔기도 하지만 음식과 더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음식업도 용역으로 본다는 거. 뭐 그 밖에 굉장히 많은 곳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금융보험도 당연히 이제 용역으로, 금융보험도 용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업인데, 자, 부동산업.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용역으로 구분이 돼요. 자, 그런데 아래 사업은 제외한다는 건 뭐냐면, 아예 과세에서 제외해놨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전답, 가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을 임대하는 거. 자, 논이나 밭, 그리고 가수원, 목장, 임야, 염전, 소금 만드는 염전 있죠. 이런 임대료에는 부가세를 아예 안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농어민과 관련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부가세를 붙여버리면 농어민들의 세부담이, 부가세 부담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목적으로 부가세를 아예 면제해놨다.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전답과 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해놨다는 거. 용역은 용역이지만, 임대니까 용역은 용역이지만 과세에서 제외해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익과 관련해서, 우리 공익과 관련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도 과세에서 제외해놨어요. 자, 그럼 우리 지역권은 그 특정 내 땅에 대한 권리죠. 땅 지역에 대한 권리, 지역권. 지상권은 내 땅 위에다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공익을 위해서 내 땅 위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권리를 설정하고 내가 대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공익과 관련된 거다라고 하게 되면 공공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공익과 관련된 공익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이것도 임대, 용역에 해당이 되지만 이거는 과세에서 제외해 놨다는 거. 자, 여러분 요거는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 업종들이죠. 여기 보면은 뭐 전문 강의 및 기술 서비스업과 뭐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뭐 이런 거. 자, 그다음 교육 서비스. 당연히 이제 용역으로 구분이 되겠죠. 뭐 사회복지 서비스, 뭐 여가 관련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특정한 이 사업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가볍게 쭉 읽어보시고 용역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화와 용역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재화나 용역을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했을 때 이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인가? 그래서 과세 거래란 것은 이러한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재화를 수입했을 때 이걸 우리는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자, 여러분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용역의 수입은 없다는 거죠. 용역의 수입은 과세 거래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재화의 공급에 대한 것부터 우리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런 재화를 파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 상품이나 제품 파는 거. 이게 다 재화의 공급이죠,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 공급과 간주 공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간주 공급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천천히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재화의 실질 공급은 단어 그대로예요, 여러분. 내가 상품이나 제품과 같은 이런 재화를 실제로 파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파는 거죠. 사업자인 내가 파는 거. 그럼 당연히 이건 재화의 실질 공급인데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파는다라고 했을 때 계약에 의해서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또는 법에 의해서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이 재화가 인도나 양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화의 실질 공급은 첫 번째로는 이런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런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판다 그러면은 현금 받고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그죠? 외상으로 팔 수도 있고, 또 할부 판매는 뭐예요, 여러분? 물건을 팔고 돈을 나눠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할부로 팔 수도 있고, 또는 회수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장기 할부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조건이나 기한을 부여한 판매 방식일 수도 있고, 위탁 판매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판매를 맡겨서 그 수탁자가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뭐 그러한 판매 거래 형태도 있을 거고, 이러한 여러 각종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런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부가가치세는 꼭 물건을 팔고 현금을 받아야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외상이든 할부든 간에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공계약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가공계약에 대한 건데, 자, 우리 가공계약이라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 가공계약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자, 요 B가 A한테 부품을 만들어 달라고 가공 의뢰를 했어요, B가. 그럼 A는 B가 요청한 거를 만들어서 이런 뭐 제품을, 이런 부품을 B한테 공급을 할 텐데,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품 공급한 거를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용역을 공급한 걸로 보는 게 맞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가공 계약을 했을 때 이게 가공 용역을 내가 제공해 준 건지, 아니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재화를 판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 A가, 가공 의뢰를 받은 A가 만약에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을 했어요, A가. 무슨 얘기냐면 B가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제품을 재료를 사와서 만들어서 판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주요 자재를 부담했다는 건 재료를 사와서 만들어 판 거니까 제조업하고 똑같은 거죠, 뭐. 제조업처럼 제품을 만들어 판 거니까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한 가공계약이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A가 B한테 받은 그 자재에다가 자기 가공만 가미해가지고 물건을 준 거다, 갖다가 공급한 거다 그러면, 그럼 이거는 인가공 용역을 제공해 준 거니까 자재 부담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건 인가공 용역의 공급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이 A가, 예를 들어서 이 사례에서는 A가 부담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그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판 거라면 이건 당연히 재화의 공급으로 볼 거고, 당연히 제품을 B한테 A가 판 거니까 이 재화의 실질 공급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실질 공급에 어떤 게 있습니까?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 여러분, 교환 계약이래요. 자, 물건을 팔고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물건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꼭 현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가를 현물로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가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환 계약도 재화의 실질 공급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실질 공급이 뭐가 있대요? 이 밖에도 경매나 수용, 내가 경매로 물건을 팔았거나, 내가 수용으로 물건을 누군가한테 수용을 당했거나,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현물 출자. 현물 출자가 뭐예요, 여러분? 현물 출자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물건을 팔고 주식으로 받은 거, 대가를. 그럼 그게 주식일지라도 그 재화를 공급한 거라면 이거는 당연히 재화의 공급, 실질적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 밖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당연히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매 수용 관련해서 여러분,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법에 따른 여러분 공매, 국세증수법에 따른 공매라는 게 뭐냐 하면
세금을 안 내니까 그 세금 체납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맞춰서 압류해가지고 공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를 부가세를 과세하게 되면 공매가 원활히 또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법에 의한 공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자, 체납자가 은행에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 잡아놓은 재산이 있으니까 법 절차에 따라서 이거를 강매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 법 절차에 따른 이런 매각 절차를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봐요. 그 다음에 일반 수용이 아니라 이렇게 법에 의해서 무슨 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 다음 뭐 공익 사업을 위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법에 의해서 수용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게 재화의 공급이다 하더라도 이거를 법에 의한 수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 경매나 수용이나 현물 출자나 이런 건 재화의 실질 공급인데 우리가 법에 의한 공매나 강매 또는 법에 의한 수용은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은 이렇게 재화를 실제로 계약이나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런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도 있지만 실제 물건을 판 건 아니지만 물건이 판매된 것처럼 우리가 간주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재화의 공급 의제 특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간주 공급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여러분 간주라는 말이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간주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한 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거를 뭐뭐한 것으로 본다, 의제한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간주, 의제, 뭐뭐한 것으로 본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 단어 그대로 하게 되면 실제로 물건을 공급한 건 아니지만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봐서 간주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크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자가공급은 또 세 가지가 있대요.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거,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에 전용했거나 또 그 유지에 전용을 하거나 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했거나 여러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특히나 이 부가가치세 이론을 또 공부를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 한번 세무 1급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 기본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간 용어가 좀 생소한데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자가 공급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자가 소비를 하는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외부에 판 것처럼 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대요. 이제 하나씩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요 개인적 공급은 뭐냐 하면 이 기업이 사업자가 판매하려고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놓고 이걸 팔지 않고 내부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소비를 한 거예요. 그럼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 소비하게 되면 부가세 안 내게 될 거니까 판 것처럼 봐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또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상 증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판매하려고 구입한 상품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이 재화를 사업을 위해서 그냥 거래처에 뭐 선물로 줬다든지 그럼 세금을 안 낼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판 게 아니니까. 그럼 이것도 소비를 했는데 부가세를 안 내니까 이것도 판매한 것처럼 봐서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도 비슷한 맥락인데 사업자가 판매하려고 구입하면서 매입세 부담한 거를 다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폐업을 해버리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냥 소비한 걸로 봐서 매입세 공제 받은 거를 추징하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자가 공급이에요. 자가 공급은 자기가 스스로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에 전용하는 거,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면세 사업의 전용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은 자,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어떤 거냐면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했잖아요. 사업자가 매출을 할 때 발생된 매출 세액에서 이 매출 세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유는 이제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매출을 하게 되면 세금이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이 관련된 매출세액에서 이 매출세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해요. 이 세금을 내니까 이 세금과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건데, 만약에 이 사업자가 이 세금 매출세액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세금을 공제해 줄 수가 없죠. 이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면세 사업의 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겸용사업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겸용사업자. 겸용사업자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겸용사업자.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라고 해요. 어, 우리 마트라든지 우리 마트에 가면은 제조식품 팔잖아요, 그죠? 그럼 과세예요. 농수산물은 면세예요. 또는 약국. 약국에 가면은 감기약 조제해 주는 건 면세입니다. 비타민 같은 건 과세예요. 또 여러분 운수업자, 뭐 버스 회사.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지만 우등 고속버스는 또 과세예요. 또 택시는 과세지만 일반 버스는 또 면세고. 근데 우등 고속버스는 또 과세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과세와 면세를 같이 겸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있죠. 이런 사업자를 우리가 겸용사업자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겸용사업자라는 건 이제 여기 그냥 그림을 그려놨는데 과세 사업도 하고 있고 면세 사업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만약에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요 버스 회사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봐요. 버스 회사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등고속버스는 과세 사업이에요. 그리고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고 우등고속은 과세예요, 참고로. 우등고속은 과세 사업이고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 사업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그러면 이 지금 버스 회사에서 이제 이 버스에다가 기름을 또 넣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경유를 구입을 했어요. 그럼 이 기름은 다 부가세가 붙잖아요. 휘발유 같은 것들은. 그래서 지금 유류를 구입을 했는데 이 버스에 집어 넣으려고 이게 만약에 우등고속버스에 사용할 유류대다. 그때 매입세액 부담한 거는 공제를 해줘요. 왜냐하면 우등고속버스는 매출세액이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세금을 낼 거니까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데 만약에 이게 일반 고속버스에 사용되는 유류예요. 유류비예요. 그럼 그 유류를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안 해줘요. 왜? 면세 사업에서는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매입세액도 공제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 겸용사업자가 과세 사업에 사용할 매입세액이 있다. 그럼 공제 받으면 되고 세금을 내니까 여기서는 면세 사업에 사용할 거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으면 돼요. 왜냐면 면세 사업은 매출세액 발생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이 겸용사업자가 어, 이 과세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매입을 하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이렇게. 공제를 다 받았어요. 받아놓고 이거를 이 과세 사업에 이걸 사용해서 세금 창출을 해서 매출세액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이걸 면세 사업에 갖다가 사용 소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면세 사업에다가 갖다가 사용 소비를 한 거예요. 그럼 면세 사업에서는 세금은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얘가 매출세액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세금 공제를 해준 건데 미리 이거를 면세사업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니까 이거를 내부적으로 소비한 거지만 외부에 판 건 아니지만 면세사업에다가 전용하면 세금을 걷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간주공급으로 봐서 추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이걸 면세 사업에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간주 공고로 봐서 부가세 공제해 준 거를 추징하는 거예요. 매출로 가정해서 매출세액으로 가정해서 추징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매출세액에 가산을 해서 매입세 공제해 준 거를 추징하는 개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면세 전형이라고 하는 건데, 자,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만약에 이 겸용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매입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만약에 안 받았다. 그럼 이때는 간주공고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추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초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이 간주공급의 논리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매출로 봐서 매출세액에 가산해서 추징을 하는 거예요. 공제해준 매입세액을.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러한 맥락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면세 전용입니다. 자, 근데 자가공급에는 면세 전용 말고 또 나오는 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거 우리는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제 전용했거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전용했거나 그 유지에 사용을 했거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요 케이스로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업종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회사들이 있죠.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운수업, 택시회사. 그렇죠? 또는 승용차 자동차 판매 회사. 맞죠, 여러분? 이런 회사들은 이 승용차로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택시 회사다 그러면 택시 회사에서는 승용차를 구입해서 택시 운행을 해서 매출세액을 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동차 판매 회사, 승용차 판매 대리점이에요. 그러면 승용차를 팔아서 매출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승용차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죠. 승용차가 있어야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영업용이에요. 그런 이런 택시 회사나 자동차 판매나 자동차 뭐 렌탈 회사 이런 기업들이 아닌 기업들, 일반적인 제조기업은 승용차가 없어도 제조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런 택시 회사나 자동차 판매 회사나 이런 승용차로 주된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제조기업들은 다 비영업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업무에 쓰냐 안 쓰냐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승용차로 주된 영업을 하느냐, 그 승용차로 매출이 직접적으로 발생이 되느냐, 그러면 그건 영업용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다 비영업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제조업이다 그러면 제품을 생산하는데 승용차가 제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니까 제조업에서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러면 이건 다 비영업용인 거예요. 제조 활동과 상관없으니까. 제조 활동이 바로 이 제조업의 영업 활동인데 그 승용차로 뭔가 뭐 이렇게 매출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잖아. 일반 제조기업은 택시 회사나 자동차 판매 회사나 그런 기업들은 영업용이지만 이런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다 비영업용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럼 이제 문제가 그럼 예를 들어서 택시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럼 택시 회사에서 택시 운행을 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럼 승용차 구입할 때 그 자동차 가격의 10%는 매입세액으로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세액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여러분, 우리가 영업용으로 만약에 한다, 택시 회사다. 근데 이거를 어, 택시 영업에 사용하려고 이 승용차를 산 거다. 그러면 이 영업용이라는 거는 택시 운행을 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출세액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영업을 해서. 그러면 이 매출세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를 받는 건데 만약에 이게 비영업용이다. 이 승용차로 직접적인 매출이 발생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승용차는 비영업용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왜? 직접적인 매출 발생이 안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택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택시 회사인데 이 택시 회사인데
자, 택시 운행 영업에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이 매입세액 공제를 미리 해준 거는 국가에서는 이 이 택시 회사에서 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매출세액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제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택시 회사의 그 대표이사의 출퇴근용으로 갖다가 썼어요, 이렇게. 그럼 출퇴근용이라는 거는 택시 회사에서 택시 영업을 하는 거랑은 상관없잖아요. 이런 게 다 비영업용이에요. 이런 게 다 비영업용이에요. 그러니까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봐요. 출퇴근용으로 갖다가 사용을 했다. 그럼 처음부터 영업에 쓰지 않을 거다라고 했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줬을 건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놓고 비영업용으로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이때는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 출퇴근용 택시에서 매출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이거를 비영업용으로 사용 소비하면, 전용하게 되면 이거를 공급으로 간주해서 이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맥락이 비슷해요. 이렇게. 그죠? 과세사업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아놓고 면세사업에 갖다가 사용하면 공급으로 간주해서 추징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영업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아 놓고 비영업용으로 전용하면 추징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만약에 당초부터 이 승용차 구입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만약에 안 받았다면 이거를 간주 공고로 볼 필요가 없죠. 추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쭉 여기다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주의사항이, 그러면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의 범위로 둘 건가 라는 건데, 이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의 기준은 첫 번째로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여야 돼요. 그리고 배기량이 1000cc가 초과돼야 돼요. 참고로 배기량이 1000cc가 초과되지 않는 소형 경차들 있잖아요. 그런 건 또 매입세액 공제를 정책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형 경차는 비영업용으로 안 봐요. 이렇게. 소형 경차에 대해서는 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000cc가 초과돼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이런 승용차를 우리가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요겁니다. 영업용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아놓고 비영업용으로 갖다가 사용 소비하면 이거를 매출로 간주해서 이 매입세액 공제 받은 걸 추징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당초부터 매입세액 공제 안 받았으면 추징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가공급의 세 번째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이 그림으로 한번 봐봐요. 단어 그대로.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법인 기업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법인 기업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냐면, 자, 공장에서 원자재를 구입을 해서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해서 대리점으로 요거를 반출을 해서 대리점에서 이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공장에서 원자재 1000원어치 매입을 하고 매입세액 100원을 부담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1000원짜리 원재료 사면서 1100원을 주고 사온 겁니다. 근데 공장에서 대리점으로 이 완성품을 만들어서 반출한 거는, 실제 이 법인은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그럼 공장에서 대리점으로 물건을 팔려고 반출한 건 외부에 이게 제품을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계에서 끊지 않겠죠. 이건 실제로 판 게 아니니까. 그러면 공장에서는 외부에 물건을 팔지 않는 이상은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아요. 공장에서 완성품 반출한 거는 매출이 아니니까. 그죠? 매출이 아니니까 매출세액은 없어요. 근데 공장에서는 물건을 만들 때 또 재료를 또 사야 되니까 매입세액은 계속 발생을 해요. 그죠? 매입세액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럼 지금 매입세액이 100원이 있어요. 그럼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있으니까 공장은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환급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근데 대리점에서는 또 이 물건을 외부에서 사서 파는 게 아니니까 매입세액은 또 없어요. 그리고 이거 3,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300원의 매출세액은 또 발생을 해요. 그럼 대리점은 납부세액만 발생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특정 공장 사업장에서는 환급이 발생하고, 이런 본사나 대리점은 매출세액이 발생하니까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근데 이 환급은 여러분, 조기 환급이 아닌 이상은 예정 신고 때 돌려주지도 않거니와 확정 신고 후에 30일 이후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환급되는 시점은 또 오래 걸려요. 근데 세금은 또 바로 내야 돼요. 법인이 또 작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세무당국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이거를 공장에서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거는 실제 외부에 판 건 아니지만 판매한 걸로 간주해 줄게. 판매한 걸로 간주해 줄게.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조금 오타가 있는데, 그럼 지금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로 보는 경우에요. 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자,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만약에 이거를 판매 목적으로 본다면은, 이걸 판매한 것처럼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똑같은 아까 그림인데,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대리점으로 이거를 반출했을 때, 판 건 아니지만, 공장에서 대리점으로 생계화살 발급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에 100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공장은 실제 매출한 건 아니지만 매출로 봐주면 매출세액 1,000원에 100원짜리 생계화살 발행했다 가정해봐요. 가정한 겁니다. 1,000원에 VAT 100원 이렇게 해서 발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냥. 그러면 공장은 매출세액이 100원이 발생이 되고, 그쵸? 매입세액 100원 공제를 받고 굳이 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죠. 오랜 시간 걸려서. 또 대리점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300원 발생이 됐고, 지금 요 100원만큼 생계와서 받았으니까 요 대리점에서는 매입세액을 빼면 2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원의 환급을 굳이 오랜 시간 걸려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판매 목적 다른 타사업장에 반출했을 때는 이거를 공급으로 판매한 것으로 봐서 생계화설을 발급하게끔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법인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이 법인 기업이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예요.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요 대리점에서 이 통산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걸려서 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사업자 단위과세도 뭐예요, 여러분? 요 본사에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세금을 한 번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자금 부담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자 단위과세자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도 자금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사업자 단위과세자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제외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자는 이걸 적용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했을 때 이렇게 생계환수를 발급을 해서 이 환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자금 부담이 되는 이 부분을 해소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과세거래 공부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렇죠? 자, 과세거래는 우리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이 돼요. 자, 재화의 공급은 여러분, 재화의 실질 공급과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구분이 돼요. 재화의 간주 공급은 또 여러분,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로 구분이 돼요. 그 중에 우리가 뭘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자가 공급에 대해서 한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 받아놓고 면세 사업에 전용하면 세금을 추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업용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아놓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전용하거나 또는 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에 사용을 하거나 그럼 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서는 직접적인 매출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매입세액 공제해 준 거를 추징하는 거예요. 판매 목적 사업장 반출은 법인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판매 목적으로 반출했다 그러면 이렇게 생계와서 발급을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라 이 얘기예요. 대리점에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이 간주 공급은 반드시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요.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아예 이걸 진짜 통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에서 헷갈리지 않으니까 꼼꼼히 여러분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